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지난주부터 전국을 돌면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순서였습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이 행사장에 얼마 전에 당적을 박탈당한 제명 처분을 받았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리가 된 후에 신년 인사회를 시작합니다. 일어나게 만들지 마세요. 신년 인사회. 자, 혼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혼내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혼내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밀지 마세요. 혼내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만나세요? 혼내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당원이 여기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당원 맞으세요? 쓰지 말라고. 나가야지. 땅을 망친 나가. 나가야지. 나가 빨리. 나가. 나가시라고. 네, 소란이 상당히 심했네요.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궁금합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문신 SBS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문신 위원, 일단 류여해 전 최고위원 마지막에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언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당 자유한국당 신년 인사회 지금 순서대로 지역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류여해 전 최고위원 소식 한 3주, 한 20여일 만에 다시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당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막말 해당 행위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명이 됐는데 그리고 4일 날, 올해 4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조금 지났습니다. 당윤리위원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좀 더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로 내 스스로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인데 당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달라 하는 취지의 재심 청구를 냈는데 이 재심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나는 시당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당 관계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미 당적이 박탈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끌어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충돌이 벌어진 거고요. 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이 상황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라이브로 중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하는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SNS를 잘 활용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뿐 아니라 뭐 중립적인 분들 또는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런 소란 어떻게 평가할까요?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떠한 유혹에 빠지자면 자기가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과 그 노이즈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션트든 간에 많은 소란과 노이즈를 일으키면은 그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것이 자기의 지지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저런 것보다는 뭐 정확하게 윤리위원회 재심 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 재심 청구를 통해서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자신이 저렇게 꼭 굳이 나와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 품격 있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정당화하는 것이 낫지. 이거 자체를 무슨 뭐 페이스북에 라이브 중계를 하고 이런 라이브 중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라이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듣다가 소리 좀 키워주세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페이스북 라이브면은 들릴 것도 같은데요. 아까 여성 당원으로 생각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비키세요. 아무도 날 막지 못한다고. 대구 당협위원장을 하면 됩니다. 대표를 내려놓고. 두 번째는 당신은 보수 과익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구 당협위원장 홍준표 대표 내려놓으면 된다. 대표를 그만두고. 근데 그거 아세요? 아까 저를 뜯던 그 여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충성맹세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권력의 나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유효회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감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해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서초 지역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유해 발음하기 참 어려워서 제가 류해 최고위원의 저런 말들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져오면요. 자신부터 저런 행동을 보이지 말았어야 돼요. 자신도 홍준표 대표하고 계속 행동을 같이 하고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대선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일종의 한풀이 같이 보입니다. 앞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당무감사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정컨대. 네. 그렇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한풀이 하는데 저는 망보동원해서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는 모습도 자신이 막 페이스북을 찍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봤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김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립적인 지지자건 이념 성향을 떠나서 저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가 볼수록 사나워요. 저런 모습이 자꾸만 우리 정치를 왜소화시키고 우리 한국 정치를 자꾸만 희화시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장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서 일어났던 소란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입장하기 20분쯤 전에 류해 전 최고위원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서도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높였습니다. 국정 담당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좌파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기관 개편한다고. 그 개편한 자세히 보십시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 분풀이식으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근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철 날뛰니까 참 처근하다. 아마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 언론 보도는 시작 전에 있었던 당자격을 무상 드러내는데 그 가십 보도만 할 거예요. 요즘 언론의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도하는 거 보면 대부분 가십성 욕질 보도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미리 언론 보도를 예측까지 했습니다. 류해 전 최고위원이 입장했다가 퇴장당하는 소란만 언론이 보도할 것이다. 하지만 저희는 홍준표 대표가 어제 3대 권력기관 개편안 청와대에서 그제 발표를 했죠.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무신 논설위원, 보면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이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들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사법시험 합격하지 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추진했다. 본인은 조국 수석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법시험과는 다른 길을 갔다. 아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되는데 그럼 사법시험을 안 봤다 나는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는 그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한풀이, 분풀이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판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팩트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홍준표 대표의 말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정치적 언사의 특징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홍준표 대표의 말의 특징이라는 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건 장점을 꼽는다면은 포인트를 잘 잡습니다. 사안을 단순화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쉬운 말로 설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탁월한데 문제는 이제 거침없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 거친 말, 또 막말, 품격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막말들. 그리고 강조를 하는 건 좋은데 종종 사실을 과장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끼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놓고 보면 본질은 간 데가 없고 격가지 돌출 발언이 또 다른 뉴스를 만드는 그런 경향도 종종 나타나는데 뭐 오늘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이것이 큰 가닥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말의 그 뉘앙스라든가 그 비판의 포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논란을 빚을 만한 또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대목은 계속 이어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요즘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좌파 정부다. 정권 담당할 능력이 없다.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안마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신년 인사회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신년 인사회 때 과연 현 정부 여당을 향해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은 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동결하고 현상 유지하고 그냥 구걸해서 평화를 구걸해서 시간만 보내자. 이건 안 되겠죠? 네. 전 국민을 감싸 안고 국민 화합을 이루어가야 할 대통령이 기자회견 시작부터 촛불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그들만의 대통령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허황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저 사람들은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관제 여론조사입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내가 보기에는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70%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 상대로 홍준표 여론조사하면 80% 나옵니다. 이 정권이요, 세월호하고 국정원 댓글 이용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댓글로 정권 유지하려고 그래. 그런데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이 정부 하는 일 보세요. 맨날 쇼만 하죠. 국민 상대로 쇼하고 영화 보고 대통령이 질질 울고 이런 쇼 정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연설 중에 한마디씩 요약을 해서 압축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이 정권이. 대통령이 촛불 타령하고 있다. 나는 여론조사 안 믿는다. 홍준표 여론조사 자유한국당 지지층 상대로 하면 80% 나온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술남 댓글은 적법이냐. 문술남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대통령이 질질 울고 이런 쇼 정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 스타일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저희도 전해드렸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가 화면에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 한마디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나름의 논거를 좀 제시하면서 아무리 정치라는 게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도한 논리로 포장할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뭐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데 홍 대표 얘기는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평화를 구걸해서 시간만 보내지 않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사법시정 관련은 개인적인 문제와 지금 권력기관 개편을 발표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촛불 타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촛불 타령은 아니었죠.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해까지의 그 촛불 집회가 과연 타령이었는가? 이거는 사실은 삼척동자들도 아는 얘기고 관제 여론조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거가 없어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관제 여론조사인지도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요.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술남 댓글은 적법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 댓글은 명확하게 선거 개입이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가 권력을 남용한, 국가 권력을 잘못 남용해가지고 선거 관여하고 정치에 개입한 정치 조작인데, 문술남 댓글이라는 건 100번 양보해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지층의 과도한 댓글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과 어떻게 국정원 댓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같이 등치시킵니까? 아무리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이 뭐니 다 좋은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이렇게 논리 비약이 심하고 논거 없이 얘기하면은 이건 우리 정치권에서 아까 유효의 최고위원 나왔었잖아요. 홍 대표는 유 최고위원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탄일 교수님은 홍준표 대표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보수하면은 말이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김 교수님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보수라는 단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할 때 많이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 부패, 그리고 기득권, 예. 이런 것들이었었고요. 진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발전 개혁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보수하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요? 보수 세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덕목, 뭐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될까요? 품격,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성장 효율, 품격, 책임 이런 건데, 지금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는 거는 보수 가치가 국민들로부터 내재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됐다. 그러니까 촛불 타령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가장 많은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60만 표 정도 차이로 졌다는 거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보다는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일단 국민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에서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급락이 있을 수가 있죠.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제 긍정과 부정의 그러한 비율을 보고 우리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부정적 언어만 쓴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언어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말에 주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메신저와 메시저 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아니 뭐 또 그런 얘기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복원시켜서 나름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의 비판하는 전략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오히려 긍정의 언어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보수가 잘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은 보수가 예를 들어서 성장 부분에 있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 금융 위기를 극복했다든지 뭐 한미 동맹을 뭐 불안한 거를 뭐 완화시켰다든지 이런 식의 것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부정의 언어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관훈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이 자유한국당이 품격을 논할 때인가,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야 한다. 암덩어리 보고 암덩어리라고 하지 암덩어리 님이라고 해야 품격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방문시면 지금 김영진 교수님이 얘기했던 보수가 갖춰야 할 덕목, 보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덕목과 견주어서 홍준표 대표의 이런 정치적 발언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일까요?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질문을 이제 SBS 여론조사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보수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지금 앵커가 예. 질문 주셨던 바로 그 내용인데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능력과 효율, 애국심, 이거 세 가지였습니다. 능력, 효율, 애국심. 요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보수는 능력으로 일하다가 부패로 망한다 그러고 진보는 가치로 일하다가 분열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장점과 단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또는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절박하다면 그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은 어떤 물론 말을 통해서 그 강한 말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나의 비전이 뭐냐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분명한 대안이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사람들이 아, 그런가 하면서 잠깐 이렇게 좀 눈길을 마주쳐 주는 거거든요. 그 대목이 없이 지금 그 부정의 언어, 비난의 언어, 그리고 그 격한 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그 내용, 그 메시지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다시 말해서 말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연설, 발언,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연설과 발언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모두 관제 여론조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1월 2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6.9%로 나왔는데 20대, 30대, 40대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50대가 22.9%, 60세 이상이 30.1%. 하나 더 있죠? 리얼미터와 함께 갤럽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1월 2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1%입니다. 20대, 30대, 40대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인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보다 더 낮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여론조사가 50대 이상 13%, 60세 이상 24%. 자세한 여론조사 사항은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20대와 30대, 40대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은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뭐 진보 보수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가 좀 진보적이다. 그리고 나이 든 세대가 이른바 이제 연령 효과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보수의 가치라는 게 앞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수의 가치라는 게 지금 한국당이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 또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 과거에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에는 나름 그 개혁 소장파 의원도 있지 않았어요? 초선 재선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한편으로 뭔가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이 다른 몫을 내는 풍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복당하고 결국은 보수 쪽으로 가야지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라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진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에 20대, 30대, 40대, 50대 전부 이렇게 50대는 좀 제외하고서라도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어제 거리로 나섰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모였던 광화문 광장에 나서서 개헌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올해 말 안에 개헌하겠다.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개헌이다라고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현준 교수님, 어제 국민개헌, 관제개헌,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 궁금한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개헌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는 있습니다. 70% 이상이 이제 개헌을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시점의 문제와 개헌의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에 하자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생각이고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말까지 하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시점이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당장 관제 개헌이다라고 정의 내릴 경우에는 참 많은 쪽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내용에 대한 문제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있어서 정부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권형 대통령제. 그 4년 중임제는 뭐 여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
이야기를 했고 뭐 국회에서 철저히 의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그런데 했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여당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오늘도 추미애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개헌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미래지향적인 개헌이 돼야 된다. 단순하게 권력구조 문제를 가지고만 얘기하고 시점만 얘기한다는 거는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관제개헌 저지 기자회견인데 저 관제개헌이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관제개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판도 붙였다고 해요. 국민개헌과 관제개헌 해갖고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누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붙이느냐. 저는 관심 있게 보긴 했는데 최종 결과는 보진 못했는데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일단 사진 보도에 의하면은 이 국민개헌에 이렇게 더 많이 표를 붙이는 장면을 봤는데 말이죠. 저 개헌 문제는 이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박문신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우선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맞물려 있고요. 시기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내용상의 문제도 그렇고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개헌이 왜 시작됐는지 하는 원초적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의 출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예. 대통령의 종말이 너무너무 불행하더라 하는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 개헌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의 독재를 권력을 휘두르듯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같이 보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회에서 청와대가 발의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최대한 충분히 논의하는 것, 그것이 일단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은,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봉창 두들기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여당도 마찬가지로 너무 청와대 중심의 사고에 젖어 있는 거, 이곳에서 좀 벗어나서 큰 틀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신 의원이 여당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순서를 바꿔볼까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소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30년 전 6월 민주항쟁 때 당시 호원 세력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한 대목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성공시킨다면 한반도 평화는 분명 진일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 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은 냉전을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호헌 세력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 세력은 누구입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헌 특위에서 앞으로 여야가 협상을 해나가야 할 텐데 민주당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일단은 좀 압박하자. 여론이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일까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에서도 실은 일정은 제시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동시 개헌이 투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2월 말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결국은 만들어서 3월에 발의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미애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것을 이제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론으로 실은 더불어민주당이 1월 달까지는 개헌과 관련된
자신 당의 안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6개월 동안 이제 개헌 특위가 다시 가동이 됐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저는 공방으로 끝났으면 아주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 정말 진정하게 개헌을 원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 개헌 문제와 관련된 원포인트 회담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헌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합의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정부 발의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만 정해놓고 안 하면 밀어붙이기식 개헌이 되면은 결국은 그 자체가 개헌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대통령이 그냥 개헌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와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 수 가야지만이 저렇게 당대당으로 충돌이 되면은 저는 뭐 개헌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때 한 얘기를 보면은 말이죠. 1월 내로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고 다음 달 안에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기사화는 되는데 자유한국당 태도를 보면 사실 이게 어렵단 말이죠. 민주당의 생각은 이렇지만 자유한국당 생각 보면 그렇지가 않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해 왔다. 김 교수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나 국민의 뜻이 우선이다. 그러면서도 이원 집정부제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한국당과 과연 다음 달 안에 여야 간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일단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면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른바 선거 프레임이 작동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개헌에 대해서 의제가 집중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 호언 세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하겠다. 연내하겠다. 단지 6월에 하지 않고 연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언 세력이라고 30년 전에 전두환 4.14 호언 조치에 대비하기는 좀 그것도 노고가 약간 좀 비약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안 될 개헌이 12월에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안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결국 개헌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개헌의 그 권력 구조를 선택하냐 문제고 특히 이제 지방분권 강화라든지 기본권 확대 이런 것들은 여야가 사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권력구조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제외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역시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한 달 내에 합의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발의해도 사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전 결국은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권력구조를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3분의 2의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뭔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헌법에 있는 내각제적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과감히 빼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건 사실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지금 내각제적 요소인데 이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또 정부의 법률안 예측권 이런 것도 사실은 순수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와 대통령제가 정면 충돌한다면은 현재 대통령제에서 뭔가 어떤 그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대체로 국민 여론은 이원 집정부제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합의를 해 나가면 되는데 현 단계로 볼 때 야당이 이런 것들을 합의해 주긴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미애 대표가 다음 달 안에 야당과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 이야기는 했는데 과연 야당과 협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여당 입장에서 정말로 야당과 협상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했죠. 이때 첫 질문이 야당과의 협치,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만남을 염두에 둔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새해에도 야당과 소통해 나가도록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했는데 박문신이면 저때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답변하다가 그냥 넘어간 건지 뭐 이런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사실 둘 다 아닌가 싶습니다. 다 어떤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때 앞에 질문을 잠깐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추미애 대표의 얘기를 정리를 해봐도 조금 전에 회견 내용 그대로 들으셨습니다만은 회견문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개혁의 원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개혁을 강조하는 이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 그 자체보다는 대결 구도,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 대 반개헌, 개혁 대 반개혁 이런 프레임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는 속내 이것이 더 큰 거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이 협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대목과 관련해서 SBS의 청와대 출입하는 남승모 기자가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 파일을 썼는데 과연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야당과 협치할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 파일을 하나 썼는데요. 보면은 대화를 통한 해결과 최대한의 압박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냐.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과 대화하겠다,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론 제1야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준표 대표는 여러 차례 청와대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야당도 의사가 없는데 현재 청와대 안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국민 지지, 6월 지방선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또 워낙 높고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 쪽에서도 야당과의 협치, 야당이 이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국민 보고 가겠다. 그래서 압박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남승모 기자가 취재 파일에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남승모 기자의 취재 파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협치가 이루어지는 모습 2018년 새해에는 보고 싶은데 6월 지방선거 또 개헌이라는 큰 쟁점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소식입니다. 오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 받았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쓰려고 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있었나요? 네,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원래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차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하고요. 3시간 동안 아주 격렬한 현 검찰에 대한 비판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효재, 이명박 청와대 시절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효재 전 의원과 주영재 뉴스브리핑팀이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대책회의를 할 거는 없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책회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미사일이나 대포가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정권의 퇴직자들인데 되면은 더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는 다들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있는데 언론 보도라는 것도 검찰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는 거니까 진실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도 있어서 많이 들어왔던 거고요. 특별한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일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때려잡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아마도 이 대통령이 그 보수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뭐 어떤 형식으로든 나서시겠죠. 예. 그런 정도의 얘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김백준 기획관 쪽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쪽이 검찰 수사를 바꿔왔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우리도 궁금하니까 얘기는 우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죠.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검찰이 마치 우리가 모여서 그런 거 상의하는 것을 무슨 은폐나 짜맞추기나 입맞추기로 덮어 씌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김백준, 성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 걸 그렇게 받아서 챙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론에 따라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실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때그때 사안별로 마치 자기한테 칼끝이 오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은 취하지 않을 겁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그런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인식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는 없었던 조직입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여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김여재 전 정무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